그래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 보면 민스크 1도 속았고 민스크 2도 속았고 그걸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협정을 지키려고 맺은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다. 나토와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25만 명에서 27만 5천 명 정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기를 제공하죠. 그 무기를 제공한 첫 대통령이 협상의 차이는 뭔가 하니까 러시아는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의 중립 그리고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네오나치처럼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탐나서 침략한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시위가 일어나니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보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에는 그 돈바스 지역 출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병사 개인들로 보면 자기 보고 우크라이나 자기 고향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바스 쪽에 있는 사람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침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반군이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 했죠.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군대 출신이긴 하지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가지고 효과적인 전투는 못했지만 그래도 애국심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래서 민스크 1을 할 때는 자꾸 반군이 이기니까 민스크 1 협정을 하고 그 협정을 맺어놓고 바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민스크 2 협정을 맺었습니다. 민스크 2 협정을 맺었던 주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들어와 있는데 결국 민스크 1, 2 협정은 우크라이나 군하고 돈바스에 있는 반군 간의 맺은 협정이고요. 그걸 보증선 것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쪽에 그 반군 쪽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보증선 소위 말해서 2+2라는 포맷, 노르망디 포맷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 메르켈이 사실 실토를 했죠. 사실은 그 협정을 지키려고 맺은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2015년 민스크 협정 이후에 2022년까지 사이에 서방에서 나토와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25만 명 정도, 25만 명에서 27만 5천 명 정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요새화를 하고요. 그리고 무기를 제공하죠. 그 무기를 제공한 첫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트럼프 1기 때부터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트럼프가 자기가 먼저 제공했다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계속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을 키우고 준비했고 도발이 아니냐, 전쟁이 누가 탓이냐 이런 부분에 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러시아 말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서방의 언론에서는 자기가 언론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비판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영토 욕심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2022년 2월 달에 침공을 했을 때 바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침공을 하고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그게 나중에 이스탄불에 가서 협상을 했죠. 그래서 4월 15일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정해진 것이 이스탄불 커뮤니케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중립화를 할 거냐, 군은 몇 개를 줄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한 70~80%는 맺어지고 아직 맺어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 그 드래프트 상태에서 영국의 수상인 보리스 존슨이 와가지고 협상을 그만해라. 우리가 대해줄 테니까 전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 보면 민스크 1도 속았고 민스크 2도 속았고 거기에 영국과 독일이 관여돼 있고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도 속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영국과 미국이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서방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러시아에는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스탄불 커뮤니케 이후에 즉 2022년 4월 15일 이후부터는 러시아가 완전히 전쟁에 돌입해가지고 이제 소모전을 하고 실제로 영토를 점령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민스크 협정을 하면서 그 주민 자치를 허용하고 자치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토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러시아가 유럽의 영토를 탐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영토가 엄청 많은데
문제에다가 유럽은 자원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실업자들이나 연금 같은 거 많이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그렇게 뭐 통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토 욕심이 있었다면은 이스탄불 그 회담을 안 했겠죠. 들어가자마자 뭐 다 공격이 끝났겠죠. 그러나 이틀 후부터 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responsibility to protect, 즉 이제 인종살상,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종청소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관여할 어떤 보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따라 들어간 거고, 유엔 헌장 51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푸틴 이야기가 다 맞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이제 아예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공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은 2022년 그 이스탄불 거기에다가 이스탄불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영토를 얻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4개 주,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리고 자파르지아, 헤르손, 이 4개 주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그런 겁니다. 물론 그 4개 주 중에 일부는 아직도 러시아가 아직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3개 주에는 또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미주, 이제 하르코프주, 그리고 드네프로주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보다 훨씬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없는 상태고, 전선이 거의 마지막이 요새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있고 앞에 이제 페바들이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페바, 알파, 브로브, 차리, 델타까지 밀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방어선이 없거든요. 사실은 민간인밖에.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다 밀려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쑥 들어올 거다. 그래서 드네프로강까지 가고 밑에 오데사나 니콜라예프 같은 것도 러시아가 쉽게 점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회담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곧 무너질 것 같아서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푸틴은 뭐 지금 이 군사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벌써 저는 이제 10대 1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군에서는 손실 교환비라 그럽니다. 적의 손실하고 우리의 손실을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적의 손실보다 우리의 손실이 이제 비율적으로 많이 낮으면은 소모전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본래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투에서 작전에서 항상 공자가 좀 불리합니다. 방어가 좀 쉽고요. 방어는 이제 보호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공격은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자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가 계속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이고요. 실제로 깊은 것은 전부 화력으로 결정됩니다. 포탄 소모량이 2022년 초기부터 한참 오랫동안까지 한 10대 1로 러시아가 많이 소모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선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데를 계속 이제 러시아가 때리는 것이죠. 특히 미사일과 항공폭탄 이런 여러 가지 많고 특히 이제 오랫동안 전투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론과 미사일로 하루에 많을 때는 700발 보통 한 300발씩 때리거든요. 어디를 때리는 거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선에 싸우는 군사력을 때리는 게 아니고 후방에 있는 무기고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직결지라든지 중요한 인프라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투력을 만들어 가지고 생성해서 전방으로 오야 되는데 그 전에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치열한 전선에서 일어난 걸 때리는 게 아니고 뒤를 때릴 정도로 러시아는 화력의 여유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병사가 없으니까 드론으로 전투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드론을 전투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뭔가 드론을 운영하는 센터를 때려버리면은 드론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C4ISR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C4ISR이 있는 그 센터를 때려버리니까 드론 전력 자체가 뭉텅이로 날아가는 것이죠. 드론이라는 어떤 기체 몇 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센터 자체를 때리고 있을 정도로 종심 깊은 공격은 다 러시아가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종심 깊은 공격을 잘 못하고 사보타지 수준을 하고 있거나 전방에서 전선에서 부딪히는데 이제 몇 개의 드론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러시아보다 우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우수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제로는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서방의 대리전이고 특히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철저히 패배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군이나 서방의 군대가 어느 수준인가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TOE라 그러죠. 자기의 조직과 편제가 있으면 편제에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분대가 있는데 분대에 이제 자기 개인학위도 있고 소위 말해서 분대학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대학위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은 그냥 다 소총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이제 전투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오랫동안 이렇게 무기를 많이 대준 데다가 그래서 생산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할 수도 없고 미군의 수준이 지금 아주 위험한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다가 생산력도 떨어지는 거. 특히 기술적으로 러시아한테 많이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준 장비들이 좀 허접한 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자랑하는 PGM 무기들은 전부 다 줬어요. 최신 것까지. 주지 않은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PRSM이라고 에이테킴스 후속으로 지금 막 개발해가 전력화가 돼가지고 이제 부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군도 이제 일부 부대는 가지고 있고 일부 부대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에이테킴스 후속 무기인데요. 그런 무기들이 초기에는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했지만 한 2달에서 한 2주 사이에 대부분 다 러시아의 어떤 전자전 능력이나 이런 걸로 다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쟁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항공모함이나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거의 러시아의 방공무기의 대부분 날아갈 위험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국이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